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그래서 좀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유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3월 28일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한 핵심 경쟁력 사회 정서 역량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자기의 역량을 펼치고 성공을 해야 할 목표 지점은 사회입니다, 사회. 근데 그 사회에서 성공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학교 생활에서 성공하는 친구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은 있겠죠.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역은 있습니다. 뭐 학업적인 성공, 또 관계적인 성공.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회생활, 사회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이제 바로미터가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4차 시 중에 오늘은 2차 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한 핵심 경쟁력, 사회 정서 역량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잠깐 리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키워내려는 인간상. 그래서 우리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핵심적인 총론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봤더니 결국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인간상들은, 이러한 인재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바로 자기 관리 역량. 이러한 역량들을 이제 키워갈 텐데요. 그래서 자기 관리 역량, 그다음에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정보는, 어, 하고 마는 게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선별하고 처리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나를 나답게, 타인과 나를 구별해주는 그런 창의적인 사고 역량. 그러면서도 가장 인간다운 면들, 심미적인 어떤 그런 감성 역량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서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난다는 그 믿음. 그래서 협력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사회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역량. 이러한 역량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요. 그 교육과정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또 뭐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해서 또 각각의 또 역량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교사니까요. 오늘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이 핵심 슬로건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이제 슬로건이고 그래서 여기 강론으로 들어오면 이제 국어과 교육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거시적인 역량이 있다면 이제 국어과에서는 조금 더 미시적인 그래서 교과와 관련된 이런 역량들. 그래서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의사소통 역량, 미디어 역량, 문화 향유 역량,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성찰 개발 역량. 요런 것들을 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요걸 키우겠다. 이렇게 설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읽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매체, 요 각각의 영역들을 공부를 함으로써, 학업을 함으로써 국어 능력이 생겨난다. 이제 요런 이제 과정으로 교육 과정들이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수행평가에 AI를 활용했을 때 변별이 가능한가요? 혹시 수행평가 중에 그런 AI를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중학생, 신입생 학부모라서 모르는 게 많아서요. 자, 일단 수행평가는요, 기본 원칙이 과제형 수행평가는 없습니다. 그건 지양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 교실 상황 속에서 수행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AI를 사용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AI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불가합니다. 물론 이제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는 것은 뭐 가능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써내야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 도중에서는 이제 AI가 사용이 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우리가 오픈북, 이 수행평가 중에서도 오픈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수행평가를 생각을 하신다면 선생님이 그러면 학생들이 그 범주 안에서는 AI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아직까지는 수행평가를 직접 활용하면서 수행평가를 응시하게 하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 선생님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과 관련된 그 리뷰들을 제가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회정서 역량,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정서 역량과 또 우리 학교 생활, 그리고 가정에서의 실천 전략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떠올려 보신 분이 계실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네, 무슨 질문이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혹시 최근에 떠올려 보셨을까요? 떠올려 보신 분은 어, 동그라미를 채팅방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참고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제가 채팅방을 한번 켜볼게요. 네, 어머님들 그래도 네, 있으시군요. 네. 특히 이제 교우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아, 그렇죠. 고등학교에 입학한 큰아이는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겠다. 그리고 중이 작은 아이는 마음에 맞는 친구 사귀기. 네.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어머님들 그냥 학교에 뚝 보내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건 없는지, 또 잘 지내고 있는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학교 분위기 적응. 네. 학교 분위기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모둠으로 하는 수행평가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어, 친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혹은 무임승차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나 보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회 정서 역량, 사회 정서 교육, 사회 정서 학습, 뭐 다양하게 호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어렵잖아요. 지금 뭐 사소한 얘기는 하지 않을, 자, 네, 이건 질문이었네요. 네. 그래서, 어, 일단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 계속해서 학교에 몸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보고 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 학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학교는 학생들을 줄을 세우는 기관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적 문제가 사실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해보면요. 초등학교에 다녔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지금 오늘도 이제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다 계실 텐데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학교 생활을 스트레스도 덜 받고 즐겁고 재밌게 합니다. 그 이유가 결국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또 중학교가 그나마 좀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거든요.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결국에는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줄을 세우지 않고 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로 줄을 세우고 고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로 줄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 괴로움들, 또 힘든 어떤 그런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교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이제 요게 평가와 관련돼서 바뀐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바뀐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다.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9등급으로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5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5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1등급, 2등급에 대한 어떤 그 치열함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1, 2등급, 같은 1, 2등급 안에서도 대학에서는 또 다양한 또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또 학생들을 선발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질은 달라진 게 없는 거죠. 본질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또 교수님들, 또 현직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 5등급 병기라는 것을 이걸 폐기를 하고 그러니까 5등급 병기가 아니라 요 상대평가, 요 상대평가라는 것을 폐기를 하고 그냥 절대평가로 가자. 계속해서 주장을 했으나 지금 일단 올해 작년에 나온 이제 개정 어떤 그 뭐죠? 그 내신 산출 방법 뭐 이런 부분들 고교학점제 어떻게 좀 더 수정해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논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평가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들어야 할 이제 교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개정교육 과정에서 공통 과목이 이렇게 있고요.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듣는 과목들이죠.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부터 이제 선택해서 듣게 되는 선택 과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이제 이 공통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기본기를 닦고 조금 더 심화해 가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이 과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융합 선택은 교과 간, 주제 간 융합이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등급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예술 이런 식으로 과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요런 것들은 이제 교과라고 합니다. 교과. 그래서 교과 이제 군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교과 이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룹핑.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고등학교에서는 국어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국어라는 과목은 없고 국어라는 교과가 있고요. 그 교과의 이제 하위 과목들 중에 이제 공통국어 1이라는 과목이 있고 공통국어 2라는 과목이 있고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요런 과목들 있죠. 이제 과학 탐구 실험 1, 2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융합 선택 중에 사회 융합 선택 과목들, 과학 융합 선택 과목들은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산출되지 않고 그냥 성취도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절대평가가 되는 거죠. 이런 과목들은 절대평가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 요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예체능 과목들은 3단계 성취도로 나눠지고요. 절대평가고요. 교양 과목들은 이제 패스하느냐, 패스하지 못하느냐로 나눠지고,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이 과연 행복한가라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신문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2021년 1월부터요. 올해 6월까지 이제 작년이죠. 2025년 6월까지 그 기간 동안 안타깝게도 자살한 학생들 수가 940명입니다. 그래서 어,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어떤 그런 현실들. 그리고 OECD로 따져보면요. 우리 청소년, 10대 청소년 자살 문제는 사실 1위입니다. 1위고요. 청소년 사망원이 13년째 자살 1위.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최악의 어떤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자살률 역대 최고치 극단적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불안이나 우울 등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마음 건강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마음 건강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내년 3월부터는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상담을 거부하면 긴급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자살로 숨진 초중 고등학생 수는 221명으로 4년 새 49% 급증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생 마음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장이 상담과 치료를 권고했는데도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긴급 지원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 지원팀도 현재 56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늘려 전국의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합니다. 학교 상담 환경도 대폭 개선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모든 학교에 상담 교사를 배치를 해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상담의 기회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 선별 검사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위지 검사를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학생의 마음 돌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회정서 교육도 현재 6차 시에서 17차 시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기록을 분석하는 학생 심리 부검을 실시해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이제 이렇게라도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사회 정서 교육. 그래서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에 이제 사회 정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사들이 사회 정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또 만들고 그리고 선도 교사들을 또 양성해서 또 지역으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또 이런 사회 정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도교사는 지난 겨울방학 때 다 양성이 됐고요. 음, 그래서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양호자 파악 조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이 학생들을 다음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진행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권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가 만약에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라고 해버리면 학교에서는 조치할 수가 없었어요. 학부모가 그 원하지 않으면 그 어떤 처방도 교육적인 처방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법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학부모가 거부하더라도 학교장이 판단해서 이 아이는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한결 더 뭐랄까요? 조금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정서 교육이라는 이제 이 말이요. 원래 나온 것은요. 사회 정서 학습이라는 말이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우리 학교 현장에 사회 정서 교육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고 또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사회 정서 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또 도와야 할 부분들은 이렇게 도와야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회 정서 교육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 카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 정서 교육은 이제 사실 셀입니다. 셀,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이죠. 사회 정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정서 교육을 하는 이 협의체가 카셀이에요. 이 콜라보를 해서 협의를 하는 요게 이제 카셀이라는 단체인데요.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이 사회 정서 교육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또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져서 파급 효과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셀입니다. 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셀 휠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서 5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이것입니다. 이 5가지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자기 인식이죠. 자기 인식.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고 내가 그 감정이 나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차리는 능력. 그래서 이 자기인식,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이 메타인지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자기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을 지금 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방금도 저희 어, 첫째 그 아들이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오빠 물건을 제자리에 둬야지라고 했더니 오빠가 그 말을 듣고 빈정이 상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감정 상태가 계속해서 말에 가시가 돋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지금 감정이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둘째가 아빠한테 와서 오빠가 지금 나한테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째가 화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지를 했다면, 그것을 컨트롤하는 단계까지 나아갔겠죠. 나는 수학보다 국어가 더 재밌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더 흥미를 느끼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보다 국어가 더 재밌으니까 국어를 더 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수학을 내가 별로 흥미가 없고 재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더 느낄 수 있게끔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긴장한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후덜덜거리며 이것을 본인이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단계의 시작은 인식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이런 감정이나 정서나 또 어떤 내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인식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인식을 바탕으로 자기 관리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을 조절해서 그리고 또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들을 향해서 내가 노력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와 능력들을 자기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죠. 관리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불안함에 억눌려서 결국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그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친구한테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내가 그 화를 인식하고 관리를 해서 내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놀고 싶어도 숙제를 먼저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숙제를 하느냐, 이따가 숙제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 결국 이제 그 마시멜로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구를 통제하는 거죠. 만족 지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괴롭지만 괴로운 것을 내가 지금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을 내가 나중에 더 크게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자기 관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 인식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틀을 벗어나서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타인을 이해하고요. 그러한 타인을 공감하고요.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친구 눈에는. 저 친구가 오늘 하루 종일 조용하네. 평소하고 다른 거죠. 이게 고민이 있나? 이게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가 되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고 너 혹시 무슨 고민 있니? 오늘 되게 좀 표정이 되게 다운돼 보여.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다가 보면요. 이제 종종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수업을 하다가 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선생님은 이제 대답하기를 원하는데 학생들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등을 돌리고 이렇게 좌절하진 않는데 선생님이 이제 기운이 빠지시는 거죠. 기운이 이렇게 빠지면 이제 두 친구로 이제 나눠집니다. 한 친구는 자기라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 자기라도 대답을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그 학급 분위기가요, 이 학생에게 뭔가 좀 안전한 공동체다. 안전한 학급이다. 안전한 교실이다. 안전함을 느끼면요, 이 학생이 계속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뒤에서 뭐 궁시렁 된다라든지, 뭔가 눈치를 준다라든지, 그 안전하지 않으면 학생이 대답을 처음에 좀 하다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답을 자기라도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어떤 친구들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힘드시죠? 표정으로 말하고, 표정으로 공감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은 정말 보석 같은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사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과거에는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보석같이 그 희소성이 어, 너무 적어서 희소성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요즘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저희 학교에 근무를 하시면 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너무 수업도 잘 듣고 너무 집중도 잘하고 대답도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또 저는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또 과거와 비교해 보면 또 그 수준이 한층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복받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학생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것이 팩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관계 기술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이죠. 요건 약간 이제 스킬입니다. 스킬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경청하는 스킬입니다. 경청하는 스킬.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든 친구가 이야기를 하든 경청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올해도 이제 이런 경청의 기술을 알려줬는데요. 경청의 기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라봄이거든요. 바라봄. 그래서 그 바라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요, 만약에, 저는 다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연수 들을 때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줌 화면을 다 켜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줌을 켠 어머님, 아버님들도 마음가짐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경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라봅니다. 상대 말하는 사람은 청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계속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청자 역시도 어, 화자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저절로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청의 기술. 그다음에 협력의 기술이죠. 그래서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협력해가는 그런 기술들. 이제 앞으로 문제 해결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고 같이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혼자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도 더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한계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교과 학습 자료를 제가 만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제가 AI를 가지고 고전 소설을 AI 드라마를 제가 만든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다루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제가 연마를 해서
그래서 제가 고전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제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기 전에, 고전 소설 원문을 읽기 전에 제가 먼저 드라마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을 읽혔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고전 원문이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학생들 머릿속에 맥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고전 소설을 AI 드라마 컨텐츠를 만드는 게 교육적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소설 한 편을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못한다라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AI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개별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런 콘텐츠들은 분명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혼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어 선생님들을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그중에서 솜씨가 있는 선생님들을 교육하고요. 그래서 AI 도구들을 교육을 하고 또 연수를 해서 그분들이 그러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게 한 다음에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10명을 키워내면 10명이 하나만 만들면요. 10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100명이 하나만 만들면 100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뭐 5개만 만들면 500개가 됩니다. 500편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협력의 기술이거든요. 이런 협력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 사회입니다. 그래서 협력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협력에 있어서 이런 대화의 기술들은 당연히 따라와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책임 있는 의사 결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 행동에 자기가 어떤 어,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자기가 내린 어떤 행동이 이 사회에 어떤 여파를 지닌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럴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SNS에 글을 올릴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글을 한번 다 쓰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오타가 있는지 오탈자가 있는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점검이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NS 글을 올릴 때 이 글이 어떤 여파를 지니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친구가 어떤 비도덕적인 제안을 해요. 뭐 오늘 우리 뭐 째고 학원 째고 뭘 하자. 우리 뭐 오늘 뭐 친구들이랑 같이 PC방 가서 아니 PC방이 어디 가서 뭘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제안이 비도덕적인 제안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끼치는 어떤 그런 여파들, 내 삶의 주변의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에게 끼치는 그런 부정적인 여파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 그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미칠 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서학습, 셀의 5가지 핵심 역량은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 있는 결정입니다. 요거는 자기 영역에 해당되고요. 요거는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 해당되고요. 요거는 공동체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요 셀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이게 1990년도에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나오고 나서 요게 여기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저희 봤잖아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자기관리 역량, 그리고 협력적 소통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여기에 사실 이 사회정서 학습의 내용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을요, 조금 더 이제 그 한국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막 닥치고 하면서 어,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바꾼 게
정신건강 영역이라는 것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 이해와 관리라는 어, 내용을 여기 집어넣어서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게 한국형 셀이다. K셀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들께 엄청 연수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다음 단계가 요 단계입니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교육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사회정서 학습이었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이었는데 이제 사회정서 교육이 된 거죠. 교육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과정을 토대로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사회정서 교육을 시켜라라고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이제 바로 뭐냐면 사회정서 교육에서 다루는 핵심 역량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인식 관리 역량입니다. 그래서 자기인식 관리 역량이 뭐냐면 개인이 자신의 감정, 정서, 강점, 약점, 가치관, 행동 등을 인식하는 거죠. 비슷하죠. 아까 자기인식.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정서 교육은 그 근원이 바로 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뜬금없이 자기인식 관리 이게 뭐냐라고 해버리면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 맥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셀을 설명드린 거고 거기서 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인식, 자기를 인식하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의 행동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소통 협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상호 존중,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능력들. 이게 소통 협력 역량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 역량이 있습니다. 개인이 맡은 역할, 과업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동하고, 또 타인, 조직,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책임 역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돌봄 역량이 있습니다. 개인이 내면의 요구, 자기 내면의 요구, 내면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정서적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자기인식 관리 역량, 소통 협력 역량, 책임 역량, 마음 돌봄 역량. 그래서 요게 이제 교육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사회 정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학교 급별 공통 목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의 목표고요. 전체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요렇게 다룹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자기인식에서는 요런 것들, 아,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기르는구나.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자기인식 관리 역량에서는, 감정, 약점을 인식하는구나. 소통 협력에서는 요런 걸 하는구나. 책임은 요런 걸 하는구나. 마음 돌봄은 요런 걸 하는구나. 그리고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요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정, 신념,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찰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구나.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과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표를 보면 이게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은 사실 이런 것까지 이건 이제 사실 선생님들의 영역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 내용 체계표를 바탕으로 이제 사회 정서 교육을 해야 된다.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됩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사실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상 많이 겹칩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정서 교육은 이제 아예 교육 과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제 실시가 되냐면 이제 교과 수업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창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뭐 동아리, 그리고 방과후 학교, 뭐 자율과정, 뭐 이제 이런 데서 이 부분들을 녹여내서 이제 수업 속에서 어, 사회정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교육부의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르치고 있고. 성장 마인드셋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그 성인들의 그 자기 개발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이제 그런 데서 사실 쓰이는 용어들인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왔네요. 목적 의식, 회복 탄력성 뭐 이런 말들. 자, 그다음에 과정 기능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다루고요. 자, 가치 태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내용 체계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까요, 어머님들? 그리고 아까 그 질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질문. 네. 여기 아까 마지막에 만약에 수시 전형이 없어진다고 가정한다면요. 고등학교도 중학교처럼 절대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 생각입니다. 수시 전형 안 없어지고요. 수시 전형은 안 없어지고 그 절대평가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그 변별 도구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본고사가 뭐 부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아니면은 또 다른 다양한 선별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뭐 수치를 제공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막판에 이제 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절대평가가 이렇게 되다가 이전 정권에서 절대평가 다 오다가 발표 2달 전에 갑자기 틀어져가지고 그냥 상대평가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절대평가는 추구해야 될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입시 상황이 또 입시 제도가 또 바뀌기 때문에 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어떤 정책적 변화는 또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다면 절대평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 정서 역량과 성공적인 학교 생활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선생님들 연수할 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 학업 성취도와 이 사회 정서 학습이 이제 셀이죠, 셀. 요게 아, 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 성취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이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미 임상학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당연히 자기 인식과 관리가 되고 책임감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당연히 성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뭐 학업 성취도를 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정서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학업 성취도하고도 또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또 뜻하지 않은 또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도 이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 관계죠. 그 관계의 질이 높아질수록 더 관계가 어, 견고하고 또 서로 관계가 끈끈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업 참여도나 혹은 그 뭐 수업에 대한 소속감, 학, 그 교실에 대한 소속감이 더 올라간다라는 뭐 이런 보고 이런 연구도 저희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이게 직관적으로 당연히 저희들은 이미 다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레포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고 또 그 안에서 신뢰를 또 쌓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회정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결국 우리 수많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잔인한 이 줄세우기 이 학업 현장에서 그래도 정신 건강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설령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어,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학생들이 갖추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 학생들이 음, 한번 이렇게 실패하면요, 잘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수행평가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정기고사, 이걸 다 포함하면요, 한 200여 차례 정도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래서 200여 차례의 테스트에서 뭐 좀 일부분은 사실 좀 실수하거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 한두 번 뭐 못 본 걸 가지고 그게 다 판가름 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잘 수용을 못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굉장히 좌절감의 깊이도 크고요. 그리고 그 몇 번의 실패감 때문에 결국 남은 것을 단번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예전에 이렇게 젊었을 때는 진짜 성과주의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너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엄청 푸시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지금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지금 메타인지로 돌려보면요. 제가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 전에 3월 모의고사 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 지금 3등급, 4등급이에요. 전 이제 끝났어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모의고사 입시에 하나도 반영 안 돼. 괜찮아. 제가 계속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의 멘탈이 진짜 많이 약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세워주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당면하게 되는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은 AI가 하겠죠. 반복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은 AI가 하겠지만 그런데 그 일을 설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조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끼리 어,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에게 남는 일은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윗단계에서 다른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나 뭐 조정이나 뭐 설득이나 이런 역할들을 우리 학생들이 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도래할 텐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또 이 사회 정서 교육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사회 정서 교육이라는 말,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회 정서 교육은 셀에서 왔고요. 셀은 사회 정서 학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정서 학습이 K셀, 그래서 한국형 사회 정서 학습이 되었고, 그게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진 게 사회 정서 교육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학생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현장, 학교 현장에 지금 도입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교육과정에서 사회 정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내용 요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이제 교육의 주체인 우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연수 듣고 배우고 해서 수업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개별적인 역량에 맡겨졌다면 이제는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서 의무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수업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할 일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육 주체인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실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화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화두들을 가지고 와서 어, 이제 어머님들께 지금 이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 하나 들어왔네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변화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희 아이에게 선생님 얘기를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음, 가장 그 본질적인 어, 깨달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푸시하고 몰아세우고 해도 하는 아이들은 하고 안 하는 아이는 안 하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환경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푸시를 함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친구들은 결국 자기 메타인지가 아주 잘 활성화가 되고 자기의 지금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하고 관리하고 소위 사회정서 교육, 사회정서 역량이 잘 갖추어진 친구들은 오히려 여기서 시너지를 얻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역량이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이것이 스트레스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내가 저 역할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 자리에 우리 아이가 놓인다면 너무 불행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불행한데 그 불행한 과정에서 얻어낸 성과가 과연 100% 행복을 장담할 수 있을까? 그 모든 부분들이 사실 좀 다 이렇게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 학생들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고, 내면을 깨워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직접 깨닫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저는 과정도 행복해야 된다. 그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랬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감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몰라서
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제가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좋아요, 싫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딱 요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수백, 수천 가지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그 네 개의 단어로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감정이 무엇인지, 감정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거고, 부모님들은 집에서 우리 자녀에게 지금 감정이 어때? 지금 어떤 감정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내시려고 일상 속에서 끌어내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 처방은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학교 급에 맞게끔 또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학부모님들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게 기분을 물어보셔요. 기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정서 교육에 있어서 학교에서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가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학생들 학교에 와서 자기의 정서 상태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정서 상태가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를 스스로가 체크하게끔 하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러닝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수업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먼저 자기 기분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기분과 정서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분 어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좀 표정이 좀 안 좋고 기분 어때? 뭐 좋아요? 왜 좋아? 뭐 왜 싫어? 왜 무겁지? 뭐 이런.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을 쭉쭉쭉 던지시면서 우리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가정에서도 하게 되면 어, 학교에서도 하는데 가정에서도 하게 되면 얼마나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잘 됐다면 학교에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시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게 하라. 이제 요게 이제 전략이고요. 자, 두 번째는 공감 퍼스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공감해 주세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화가 났든 뭐 짜증을 내든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공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더 좋은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제가 이제 그 맡고 있는 동아리가 이제 방송부예요. 방송부인데 방송부에 이제 그 지금 2학년에 있는 그 학생이 둘, 넷, 6명이거든요. 6명인데 한 명이 남학생이고 5명이 여학생이에요. 근데 이 남학생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방송부를 이제 그만두겠다.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이 친구들이 너무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얘네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뭐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이 남학생이 계속해서 자기들한테 뭔가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불만 섞인 투로 툴툴거리거나 아니면 아예 상대를 하지 않거나 막 이제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야, 얘기 좀 하자 뭐 이렇게 해도 남학생이 계속 거부하고 막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상황이 완전 극악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도 방송부 다 안 한다라고 하고 남학생도 안 한다라고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멸망 직전에 갔습니다. 어, 제가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조율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결국에 이제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서 이걸 다 해결했어요.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막 이제 다 해결하고 나니까 깔깔거리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웃고 그래서 제가 또 햄버거를 세트를 또 시켜주고 또 이제 배까지 다 채우고 그러고 나서 웃으면서 바이바이를 했어요. 이런 유사한 일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네, 또 남학생 하나가 또 이제 하여튼 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도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 해결의 그 밑바탕이 뭐냐면 어제도 이제 그래 너 한번 이야기해봐 남학생 너 한번 이야기해봐 너 왜 그렇게 서운했어 라고 했을 때 아니 쟤네들이 뭐 이렇게 정리할 때 정리도 안 하고요 그리고 쟤네들이 뭐 이렇게 딱 얘기를 꺼내자마자 여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저 주공주 막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제가 다 끊었거든요. 지금 저 친구가 이야기할 때, 참, 어떻게 지난번에 그럼, 이렇게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니? 일단은 무조건 아무 얘기하지 말고, 제가, 저럴 수 있겠다, 저래서 저랬구나. 일단 최대한 들어보자. 들어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도 발언할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왜냐하면 둘 다 서로가 불만이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감정을 볼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요거를 물꼬를 딱 트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고 또 제가 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나도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물꼬가 트면 결국에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요거 완벽하게 다 해결했습니다. 완벽하게 다 해결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 친구가 막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엄마가 저때 그랬잖아. 아빠가 저때 그랬잖아. 이러면, 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똑같아요. 학생들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감하셔. 무조건. 무조건 공감하시고. 그 학생의 감정을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다 꺼낼 수 있게끔, 다 토해낼 수 있게끔,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감 퍼스트 전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맞아요.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또 아시잖아요. 내 새끼 아니다. 남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요, 이렇게 동화책을 통한 간접 경험을 하는 것 몹시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동화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또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동화책이 주는 어떤 그 영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좀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것을 같이 읽어주고 같이 이해하고 또 부모님들이 코멘트를 달아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같이 읽어주고, 아이가, 아빠, 이렇게 여우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치. 여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그렇게 또 유도를 해보고. 그래서 책을 읽고 자녀와 공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 경험은 정말 그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아이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옛날을 추억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책을 이렇게 한 번씩은 읽어주지만 뭐 지금은 이제 저도 읽어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읽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니까 지금은 저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동화책을 통해서 읽어주는 어떤 그런 간접 경험들 몹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조절 전략 함께 디자인하기. 이제 조금 학교급이 높아지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제 자기가 학교에서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그 해결책, 그 해결책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도와주실 때, 야, 그때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욕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욕을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얘가 엄마 나도 들을 때는 나도 막 화딱질이 나서 나도 막 욕을 막 하고 싶어. 나도 욕을 했어. 뭔지 그런 거라든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해결 전략을 한번 짜보자. 그래서 그럼 그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욕을 하니?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누구한테 욕을 하니? 그리고 욕을 할 때 너가 어떻게 하면 그 욕을 회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회피 방법을 쭉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맞받아쳐야 할까? 또 어떻게 맞받아쳐야 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될 때는 내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히든 카드. 그 히든 카드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부모님들이 옆에서 코칭을 해 주시면서 같이 디자인을 해 가는 거. 같이 설계를 해 나가는 거죠. 학생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그 전략을 가지고 이제 그 상황, 문제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하고 면담할 때 이제 이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무작정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어쨌든 그 해결책을 같이 구상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어, 집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정서 교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앞에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코칭을 해주면서 그 문제 해결 현장에 스스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스스로 또 그 속에서 또 시행착오를 겪고 또 전략을 수정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전략을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다양한 삶의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 부모님들이 코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학생 남학생 둘이서 싸워가지고요. 그래서 한 20년 전이죠. 싸워서 막 입술 터지고 막 핏줄 눈에 핏줄 터지고 막 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문제를 그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해결하고 이게 선례가 되니까 이제 이 주먹이 나가기보다는 운동장을 얘를 얻고 내가 과연 얘를 얻고 운동장 한 바퀴 돌 수 있는가를 먼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양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어, 그 자아 존중감과 강점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학년들, 중학교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 계속해서 이제 학습과 관련된 패배감을 맛봅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것, 내가 친구들보다 점수가 낮은 것, 그리고 나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보다 내가 공부를 더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서 이 자아 존중감이 약해지고 막 그렇거든요. 의기소침해지고요. 근데 학부모님들 뭐 제가 이제 초반에 이 연수 초반에 제가 질문을 안 드렸지만 사실 질문 드리려고 했다가 제가 뺐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맞죠? 그게 그것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줄을 세우고 이 사회의 풍조가 마치 스카이를 안 가면 정말 인생 망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몰아가잖아요. 특히 사교육 기관들이.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메시지들을 자꾸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꼭 잘 나와야만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아니라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거랑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가치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걸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어렵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공부를 잘하길 바라시잖아요. 근데 그 자아 존중감이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셀이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더라도 너무 불행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을 너무 학업적인 결과와 연결 짓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니까요. 그 어릴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막 추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그 어린 시절에 이 존재만으로 우리가 충만했잖아요. 이 아이가 내 품에서 그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더 뭐 행복감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존재 자체는 우리의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해요. 흘러 들어가요. 괜찮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말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 너가 그거 없어도 너 성공할 수 있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젠슨 황 전교 1등 아니었어. 괜찮아. 1등급 아니었어. 괜찮아. 충분히 가능해.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그거는 정말 포인트를 짚어서 강조를 해줘야 되죠. 너 이거 너무 괜찮아. 너 이거 오늘 너무 잘했다. 이거 너무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찝어주고,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업 결과로 인해서 패배감을 맛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그 장영란 씨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렸을 때 아빠한테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학창 시절도 물론이거니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정말 예쁜 줄 알았대. 정말 예쁜 줄.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반응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성형을 했나 봐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인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안티팬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 존중감이 너무 크니까 결국 그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또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어,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자기 효능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부모님들이 좀 자녀들과 함께 이 좀 자연 속으로 여행도 좀 많이 다니시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네가 한번 정해봐라.
네가 어디로 가고 싶니? 그래서 자녀들이 직접 정하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또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내면을 강화시키고 세워주는 거. 그게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사회 정서 교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 많이 하고 특히 뭐 자연휴양림 이런 거 있잖아요. 숨나들이 이런 데 접속하시면 우리나라에도 다닐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셔서 좀 예약도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숲을 뛰어다니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관리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마련이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풀 줄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대부분이 스마트폰이나 또 미디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서 그것이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즐겨 하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게임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것들을 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정말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부모님들이 얼른 발견을 하시고, 또 그것을 또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또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략적으로 설계를 하시고, 그걸 할 때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거죠. 뭐 먹는 거에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시켜주시고 뭐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전폭적으로 팝콘도 튀겨주시고 사주시고 음료도 깔아주시고 그러면서 좀 같이 좀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종의 보상 겸 스트레스 관리도 할 겸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가장 본질적인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결국 우리 가정이 심리적인 베이스 캠프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꾸 밖을 떠돌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것도 물론 뭐 필요하겠지만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 가정이에요. 내가 이 가정에서 정서적, 육체적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곳이 어, 그 베이스 캠프가 우리 가정이다. 이 원론적이고도 본질적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인지를 하게끔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끔 하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짜잘짜잘한 어떤 그런 전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회복을 누리고 쉼을 얻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학교로 다시 가정에서 회복을. 이것이 잘 반복이 되면 우리 가정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이 역할을 잘 수행하면 결국 이 반복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정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좀 약간의 타인성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특히 아버님 혹시 계시면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있는 것도 저는 조금, 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반바지에, 이렇게 트렁크에, 이렇게 주말 같은데 뭐 이렇게 씻지도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머리 막 떡져가지고 수염 막 이렇게 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저는 그렇게 되면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도 잘 관리가 되고
부모님들도 사회 정서 교육이 잘 이루어진 면들이 자녀들에게 사실 보여져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책을 잘 보셔야지 아이들이 책을 보고요.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집에서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녀들도 그렇고요. 부모님들이 일찍 주무셔야지 자녀들도 일찍 잡니다. 근데 나는 내 할 것 다 하면서 오로지 부모라는 이유로, 성인이라는 이유로 하면서 너는 정반대로 그런 걸 나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요. 절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도 가정에서는 약간의 타인처럼 좀 긴장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옷 매무새도, 옷 매무새도 그렇고, 모든 내 관리, 내 영역에 있어서 좀 관리를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좀 그런 조언들이나 함께 좀 그런 피드백들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맞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것들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면도 안 하면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턱을 만지면서 아빠 따가워 따가워 따끔해 면도 왜 안 해?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는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채팅창에 이제 이렇게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네요. 중학교가 되니까 친구들끼리 일주일 동안 욕을 제일 많이 한 친구가 3천 원 이내로 간식 사주기는 식으로도 하는데 나름 시도해 보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갈등 없이 괜찮을지 염려가 됩니다. 네, 이게요. 장기적으로 될지 안 될지 사실 몰라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었다고 해서 이 시도가 무의미한 건 아니죠. 네, 안 됐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 보자. 또 다른 방법들을 해보자. 저는 오히려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 자체를 오히려 격려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 그리고 그 3천 원에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개입되려면 부모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1,000원씩 더 보태줄게. 우리 아이가 3천 원 벌금을 내는다. 그러면 1,000원씩 더 보태줄게. 이렇게 해서 3천 원이 5천 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은 5천 원치의 간식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에 부모님들도 이렇게 연계가 되게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부모님들? 네. 아, 네. 네. 감정 디자인을 할 때 저의 코칭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일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부모가 어떻게 부모의 역량을 키워서 알려줄 수 있나요? 정보를 찾거나 하는 방법들이요. 네. 일단은 아마 학교에서요. 학부모 연수들이 있을 겁니다. 학부모 연수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학교에 요청하면 됩니다. 네, 학부모회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감정 코칭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들을 학부모 교육 연수를 좀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또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또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또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음,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정보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또 찾아서 내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지 이제 그게 결국에는 학부모의 또 주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의 주도성이 또 담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학생들에게 흘러가고요. 네, 맞습니다. 네, 내 감정부터 추스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고 저도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찾아보고 성찰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꾸준히 노력하는 것과 하지 않는 부모는
분명히 종착지에 가서는 달라지고요. 또 그런 과정들을 우리 아이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성인이 되니까 나를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의 그 과정의 마음들 다 이해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압니다. 그 과정들을 내가 노력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은, 네, 직장맘 차리거 그래서 그 교육을요, 저도 이제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부모 대표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강의를 되게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강의를 가면 오전에 강의를 하기도 하고 저녁에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에다 요청을 하시면 이제 뭐 오전에는 뭐 이제 그 주부님들을 위한 이제 강연을 할 수도 있고요. 저녁에는 이제 직장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한번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아이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많이 귀찮아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화를 유도하면 좋을까요? 저는 보통 알았어 말하고 대화를 마치거든요. 그게 사실 이제 이 대화의 스킬입니다. 대화의 스킬이고요. 어, 근데 이게 사실 또 의사소통의 문제잖아요. 의사소통의 문제인데, 이제 꼬치꼬치 캐물으면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요 근래에 들어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다면 사실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말 마디가 이제 10마디밖에 없다, 5마디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핵심을 실어야 됩니다. 핵심을 담아서 던져야 됩니다. 맞잖아요. 질문을 하면 귀찮아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의 수를 줄여야죠. 그리고 더 근원적인 질문을 날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더 근원적인 질문을 날려야 되는 것은 사실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져야 할 직관이고.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 저는 이제 사실 그 직관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제 직종이 이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직종이 있는데 이게 보시고 좀 곁다리 같은 그런 질문들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요거는 제가 또 추후에 또 연수를 진행하면서 또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네, 어머님, 이제 마지막 요거 멘트는 제가 다음에 피드백 드리고요. 또 어머님들 시간들이 다 있으시니까요. 일단 오늘 강연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